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위원회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까지 말레이시아 출장을 다녀왔는데 말레이시아보다도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출장도 오늘 드릴 발제와 크게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말미에 시간이 된다면 가볍게 설명하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발달장애인의 자산 보관과 자립적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자립적이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발표의 주제인데요. 서두에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저라고 뚜렷한 답을 갖고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현업에 있고 또 특히 비장애 형제로서 평생 경험해왔던 일들에 비추어서 저 나름의 고민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이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이 우리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주제 자립적 소비 그리고 자산의 안전한 보관, 이렇게 두 가지 큰 파트로 나누었는데, 사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자립적 소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신탁제도나 성년 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어보셨고 관심도 있으시리라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소비하는 과정, 돈은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집행하고 소비하는 것이 돈의 궁극적 효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어떻게 하면 자립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재산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와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릴 자립적 소비에 대한 논의의 전제 사실이니까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돌봄 절벽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수는 28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다른 장애 유형과는 달리 계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장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에 재산의 보관과 자립적 소비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니즈를 갖고 있는 가족 당사자들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겠죠. 예, 가족들이 가장 고민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결국 보호자 사후의 막막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본업은 변호사지만 이런 자립적 소비와 관련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소비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전체 이 어떤 기획을 만들어서 저희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실제 이용하고 사용할 고객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께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의 자립을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너가 던지는 이 질문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매우 괴롭다.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겠다. 한마디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제 동생의 보통의 하루를 생각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비단 저희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계적으로도 여러 발달 장애인 가정들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담과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이 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돈이 있어도 어떻게 흘려갈지를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다. 예,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통계적으로도 가장 높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어떤 걱정, 두려움, 이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전체 그 발달장애인 돌봄의 주체 중에 78%가 보호자고 평균 연령은 56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56세라는 얘기는 56세를 이미 넘어가신 분들도 매우 많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자문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고요. 어머니 두 분이서만 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부양의 주체가 곧 요 부양자가 되는 이 역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한테는 참 슬프고도 위험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다 오늘 주제에 맞는 문제 제기인데 경제적 착취가 발달장애 학대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경제적 착취의 가해 행위자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형제자매 또는 사회복지사라는 점이죠. 저도 비장의 형제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막연히 형인 너에게 돈을 맡기면 자연히 그 돈을 잘 보관하고 동생을 위해 소비하고 관리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것 참 저로서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감사하고 부담스러운 일로만 이제 여기다가 만에 하나 부모님이 사후에 돌아가시고 다른 마음을 먹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 안 할 수 없고요. 여기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이건 정확히 통계에 불과합니다.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통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적 의존이 높아지면 착취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거는 글쎄요, 충분히 가능한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인적 돌봄, 인적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많이 이용한다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뒤에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년 후견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성년 후견 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의사 능력이 결여된,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년 후견, 의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한 법률행위, 가령 부동산을 매매한다거나 소송을 한다거나 할 때의 의사 능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특정한 사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 후견, 이렇게 나누고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는 법정 후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임의 후견이 있습니다. 또는 후견 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지금 발달장애와 유사한 어떤 맥락에서, 전체 맥락에서 비슷하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매우 다르지만, 치매 고령자와 관련한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최근에 임의 후견이 매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의 후견은 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사능력이 결여되는 일종의 치매가 발병한다거나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해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는 경우에 사전에 미리 계약을 통해서 후견인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친척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계약을 통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후견 발동의 조건이 성취되면 일은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고령자들과 관련한 재산 관리에서는 미리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후견 계약 먼저 해놓으셔라. 그리고 그 후견 계약상 지정된 후견인이 신탁 재산 관리까지 해줘라. 이렇게 해서 임의 후견, 신탁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데, 이게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의 후견은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을 하려면 의사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일은 발달장애인들, 물론 스펙트럼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누군가에게 법률적 의사 능력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그 후견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임의후견은 뭐 뒤에 살펴보는 그 후견제도, 법정 후견제도의 많은 그 딜레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이긴 하나 우리 실정에는 썩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네. 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인데요. 크게는 이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후견은 몇 가지 종류 있습니까? 4가지 있어요. 성년후견부터 임의후견, 뭐 특히 법정후견 3가지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포괄적인 대리권, 한마디로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성년후견입니다. 근데 성년후견의 비중이 82%예요. 한마디로 전체 후견 사건 중에 82%는 가장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는 성년후견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87%가 친족이 후견으로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그 행사의 주체가 친족이에요. 한마디로 전문성이 없는, 이런 재산 관리에 대한 또는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친족이 마냥 신뢰관계를 이유로 후견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앞서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인적 의존이 높아지면 착취 위험이 높아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성년 후견이 그것에 대안이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성년 후견 매우 유용한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착취와 남용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원의 감독 권한이 있지만 그건 사후 감독에 불과하고요. 그 감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통계적으로 후견인에 대한 착취가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으로 후견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조차 그렇고요. 두 번째는 비효율과 권리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저도 성년후견 사무를 매우 많이 하는데 성년후견 한번 진입해서 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 청구의 결정문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들어가고요. 뭐 혼자 하신다면 모를까, 뭐 저 같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다면 그 비용 역시 적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 후견이 개시가 되면 그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 통상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 피성년 후견인에게는 법률상 많은 제약들이 생깁니다. 뭐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요. 직업 선택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법률상 제한들을 다른 법에서 이렇게 그 규율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후견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권리침해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럼 유엔에서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견은 최후 수단이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법률가로서 또 현업에 있는 뭐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후견을 대신할 수 있는 보다 당사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후견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우선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우에 후견 제도로 가는 일흥의 뭐 최후 보충성의 원칙을 후견에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게 신탁인데 이건 뭐 사전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다소 이게 설명에 오해가 있거나 헷갈리실까 봐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신탁은 강학상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사신탁, 하나는 민사신탁인데요. 그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금 이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은 상사신탁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상사와 민사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은 기본적으로 내 재산을 타인한테 맡기는 행위거든요. 근데 맡아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을 나누는데, 그 돈을 맡아주는 사람이 신탁업법상 신탁업자면 상사신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돈을 맡아주는 사람이 업을 하는 사람, 신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개인, 뭐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탁업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맡아주면 민사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맡는 주체가 신탁업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
일 것을 전제한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건 크게 보면 상사신탁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상사신탁 이 특별부양신탁이 도입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 2020년도부터는 타액신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타액신탁은 또 뭐냐면 돈을 맡기는 사람과 그 돈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이 돈을 맡기고 그 돈의 수익금을 누리고 향유할 사람이 내 자녀야. 그러면 둘이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위탁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을 맡기는 행위, 이걸 타액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2020년 전까지는 위탁자, 한마디로 돈을 맡기는 사람이 곧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이랑 동일했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얘기입니다.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타액신탁도 가능하게 됐는데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지금 뭐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적을까 나름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 돈을 은행이 맡아서 물론 신탁계약상 여러 가지 설계가 유연하게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그 돈을 원금 위주로 보관만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2억 원을 내 자식, 내 자녀의 생애 주기에 맞게끔 평생에 필요한 돈을 이렇게 2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물가 상승률조차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금만 보관하면 그 원금에 대한 가치는 계속 훼손될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 인출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법으로 중도 인출 자체를 제한해 놓고 있고 아주 일흥의 수익금은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지만 그 원금, 신탁 재산으로 맡겼던 원금은 몇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인출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많은 그 부모님들 만나서 말씀 나누다 보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하세요. 0. 뭐 약간 시중은행에 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몇 %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탁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액 신탁이면 소액 신탁인 대로 부담을 느끼시고 자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수료의 그 절대적 가치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상사 신탁을 이용하는 비중도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상사 신탁 말씀드렸고 이제는 민사 신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 1층 그 저희 그 엑스포 바로 출입문에 있는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이런 발달장애인 전용 재산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고요. 그리고 이 시도가 결국에는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의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한마디로 민간의 시도가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되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년 5월 기준으로 489명이 이용하고 있고 수탁권은 110억 정도에 이릅니다. 근데 이 역시도 다소간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신탁도 계약입니다. 근데 돈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이 발달장애가 있고 법률상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태에서 그 계약을 체결하면 그 신탁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부모님이 계약을 하고 그 돈을 자녀가 받아 쓰기만 하면 아무런 법률상 하자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타액 신탁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을 맡기는 그 규모가 이제 공공부조금 정도, 뭐 장애인 연금 정도의 아주 소액 신탁들이 위주이라는 점, 그리고 민사 신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업자가 아니어서 법률상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 이게 민사 신탁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신탁에 관해서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신탁의 후견보다는 매우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고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영미권 국가들은 후견보다 신탁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신탁에서는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상생활 소비를 지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자인 발달장애인이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또는 지원은 신탁제도 안에 포섭하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위탁자가 되는 타액신탁이 매우 부재합니다. 그 이유가 증여세 아까 5억 원 세제 혜택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그 세법상 이유로 그 5억 원 증여세 면제 효과가 순차적으로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큰 혜택이라고 잘 안 느껴지는 세제 혜택 자체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없으면 결국 이 신탁 재산을 관리해줄 누군가가 또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이 많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나 대신 내 자녀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필요할 때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과 작업들을 해줄 누군가 필요한데 그게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타액신탁이 매우 부재하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나를 대신해서 수익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소위 법에서는 신탁관리인이라고 부르고요. 외국에서는 트러스트 프로텍터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업에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뭐 다들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수급권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녀한테 꽤 거액의 자산을 맡기게 되면 그 자산의 소유권이 그러니까 자산의 소유권은 사실 신탁사가 갖고 있는 것이 맞는데 세법상 그 자산을 향유하는 주체가 결국 수익자인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 등 공공부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계속 제가 뭐 안 된다, 나쁘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도가 이러한 거고 이걸 이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는 것에 불과하니까 안 된다 나쁘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일은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이 문제점들이 나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개선할 여지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후견은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탁은 자산을 당사자의 의사에 맞게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제도이고요. 근데 이 두 제도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공백이 하나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 실제 소비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비를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비를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야만 신탁이든 후견이든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맡겼는데 실제 소비하는 단에서 착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저도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접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교체한다든지 뭐 불필요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 보관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 자립적 소비. 자립적 소비, 발달장애인의 자립적 소비라는 어떤 이 개념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금전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도 거의 전무합니다. 이제 뒤지다가 이제 해외 사례를 하나 찾아봤는데 멀피 앤 클레어라는 사람들이 쓴 논문에 보면 금전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있다 없다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한마디로 금전적 의사결정이 당신은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체이고 스펙트럼이다.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인을 여기서는 꼽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 능력, 우리가 통상 말하는 IQ 같은 지적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돈에 대한 이해, 금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소비를 해본 경험으로 이제 나누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 금전적 의사결정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구자들은 세 번째 실제 소비한 경험이 연구에 따르면 이 금전적 의사결정 능력의 가장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전적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건 일종의 이거 약간 순환론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많이 써봐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전적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일도양단 두 가지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없는 사람은 쓰지 못하게 했던 게 고전적 방법이거든요.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대리 지급의 방식이 주류였는데, 그렇게만 하다 보면 금전적 의사결정 능력이 개발될 여지가 없고, 그러면 계속 없다고 치고 착취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가지 변수들의 종합체이지만 그 중에 실제 소비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립적 소비란 무엇일까 이제 제 나름의 고민을 해봤고, 저는 절대 연구자나 이렇게 학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의 그냥 추상적인 개념들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적 소비란 신뢰하는 지원인의 조력을 받아서 스스로 소비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의 주체는 당사자여야 한다. 그리고 지원인은 대신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의 결정과 소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국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소비의 전 과정은 몹시 투명해야만 한다. 이 투명이라는 건 이제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이중적 가치의 충돌의 어떤 해결책이랄까요?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권리 보호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자립적 소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발달장애인의 자립적 소비, 금전적 의사결정 능력이 스펙트럼이다. 오케이, 좋아. 근데 어디까지 그러면 관리하고 보호해 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문제인지, 이거 굉장히 애매한 선에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결국 해봐야 아는 거예요. 실제 소비를 해보시고 당사자가, 그리고 이게 권리 침해인지 또는 보호의 영역인지 이거는 해봐야 조금씩 그 틈을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중적 가치는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해외 사례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중적 가치를 뭐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선도적으로 양립시키고 있는 해외 사례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트루링크 파이낸셜이라는 핀테크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전용 선불카드를 지급해줘요. 비자 카드랑 연동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제공해주고요. 그 선불카드에 지출처 지출 한도를 신탁관리인이나 뭐 후견인이나 또는 기타 기관의 지원인들이 사전적으로 조정합니다. 한마디로 뭐 도박이나 카지노 이런 데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맹처를 제한하고요. 또는 일부 가맹점에서는 한도를 뭐 $50 이렇게 제한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월마트 이런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들은 그냥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서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금 인출의 한도도 정하고, 그러니까 매우 초개인화된 소비 패턴들을 정리해주는, 관리해주는 솔루션을 이미 개발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6억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이 회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25만 가구를 지원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미 뭐 각 처에서부터 한 95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꽤 준수한 핀테크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니즈가 미국에 선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자립적 소비, 안전한 소비에 대한 효용감을 느끼고 있는 고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제도로 이제 호주의 스펜더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스펜더블은 호주에는 NDI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우리나라의 장애인 연금과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계좌가 있어요. 근데 NDIS 계좌랑 연동되어서 그 NDIS 계좌에 있는 돈을 소비하는 어떤 표준 플랫폼이 스펜더블인 겁니다. 근데 이 작동 방식은 아까 그 트링크 파이낸셜 설명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질문은 발달 장애인을 대신해서 누가 돈을 써줄까? 누구 어떤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 돈을 맡기면 내 자녀나 발달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안전하게 소비해 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누가 대신 소비할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발달 장애인 본인이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라고 질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어가 제3자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 당사자로 옮겨오는 것인데요. 그 방식은 아까 우리가 자립적 소비를 정의했던 세 가지 원칙, 당사자 중심성, 투명성, 그리고 지원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뭐 해외에는 있고 우리에게는 뭐 언감생심 꿈꾸기 어려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도하는 시도들이 존재합니다. 시간 관계상 깔끔하게 제가 제언 몇 가지만 던지고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요. 첫 번째는 지금 방금 해외 사례가 갖고 있는 이런 소비 관리 플랫폼이 사실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트링크 파이낸셜이나 스펜더블을 직접 도입해 오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신법, 뭐 전자금융업법 이런 법의 제한들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그대로 들여오기 어렵고, 그리고 이걸 시도하려는 핀테크들이 성장하기도 사실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법의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라이선스 하나하나를 다 딴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핀테크들의 시도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기존 금융사는 왜 안 할까? 기존 금융사랑 저도 말씀 나눠보니까 이미 있는 시스템을 변경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과 위험에 따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은 시중 금융사들한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 혁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형 트링크 파이낸셜, 뭐 한국형 스펜더블에 대한 각종의 시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처음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신탁 관리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신탁제도 매우 좋지만 기술적으로 자립적 소비 돕는 거 좋지만 종국의 누구 한 명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발달장애인인 수익자를 대신해서 지급을 청구해 줄 주체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사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법이라는 것은. 근데 이 신탁관리인이라는 것이 법의 제도는 신탁법 67조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무상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탁관리인에 대한 선명한 어떤 자격 요건 또는 얼마를 주면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이런 보수 요건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정해져 있는 바가 없고요.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 대체로는 실무적으로 신탁관리인 지정하는 계약서상 문구가 있지만 그냥 은행에서는 알아서 지정하세요 또는 가족 중 누구로 지정하세요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탁관리인에 대한 명확한 롤 그리고 신탁관리인에 대한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상 좀 정비해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형 NCNT인데 미국에서는 그 스페셜 니디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특별 수요 신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탁을 맡기더라도 그 신탁이 해당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되더라도 그 사람의 공공부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 수급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이런 특별한 수요 신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떤 그 학자께서는 이런 말씀 좀 과격하게 하시던데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다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만드는 것에 혈안되어 있다. 뭐 다소간 폭력적이지만 다소간 이해 못할 얘기도 아니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 이런 SNT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면 사실 그런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 제언들을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폐인 사랑협회에서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돌봄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고, 그럼 우리가 이 돌봄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충분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결국에 이런 몇 가지 대안들을 두고 실제 실천에 옮기는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에 옮기고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탁으로 자산을 보관하는 방법, 공공신탁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뭐 사랑협회 통해서도 좋고요. 일반 상사신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지만 어쨌든 신탁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일단 소비하는 경험들을 당사자 본인에게 충분히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핀테크는 곧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